안녕하십니까. 최상위권을 위한 한국사 설명회를 맡고 있는 역사 영역 권용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라이브라니 이거 전혀 떨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그 한국사를 보게 되는데, 우선 한국사라고 하는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인가 라고 하는 거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수능에서 그 최저 학력 기준으로 그 삼고 있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정시 모집에서는 가산점 부여가 뭐 대체로 대부분이다 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수시 모집에서 30개 대학 정도가 최저 학력 기준으로 삼는데, 어떤 대학이냐면 바로 저 위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뭐 되게 여간 좋은 대학들이죠. 좋은 대학들이 최저 학력 기준으로 한국사를 삼고 있습니다. 몇 등급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인문계는 3등급. 물론 이제 어떤 대학은 4등급도 요구하는데, 우린 최상위권이니까 인문계는 3등급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계는 4등급을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는 이제 한국사잖아요. 영어와 함께 절대 평가이죠. 그래서 1등급이 되기 위해서 저 4%, 4명 안에 들 필요는 없어요. 4% 안에 들 필요는 없고,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50점 만점 중에서 4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이게 대단히 후해요. 그야말로요. 영어보다도 더 각박하지 않아요. 되게 후합니다. 50점 중에서 40점 이상이면 1등급인데, 저 1등급도 굳이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요. 수시 모집에서 말씀드렸듯이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 자연계 4등급 몇 점에 25점이면 반타작이에요. 예, 반타작만 하면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에서 널널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25점을 목표로 공부하면 엿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면 24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25점이 목표라고 해서 난 반타작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 학생들이 요구되는 그런 기준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수시는 그렇다고 하고 정시로 한번 가봅시다. 정시는 말씀드렸듯이 가산점 부여 방식이 압도적이에요. 가산점 부여 방식이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이 뭐 좋은 대학은 저기 다 있어요. 예, 서울대도 있네. 자, 그러면 정시 모집 가산점 부여 방식에서는 또 몇 등급을 요구하느냐, 몇 등급만 되면은 가산점을 100% 다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대학마다 다 다르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는 4등급이면 여러분이 요구하는 모든 가산점, 한국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은 다 딸 수 있어요. 물론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빵점 맞아도 8점이나 주니 이 나쁜 대학 같아요. 가산점 실제로는 10점이 아니라 2점을 주는 거죠. 성균관대는 좀 되게 착한 대학이에요. 착한 대학이어서 가산점은 사실상 5점을 주는데, 이런 착한 대학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좋은 나라이죠.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중에 가서는 소수점 가지고 떨어지는데, 이런 가산점 여러분 1점, 2점, 3점, 5점 대단히 중요한 점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무시하지 말고 사실은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한국사 문제의 수준을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웃었네요. 예. 웃으면 안 되죠. 예, 진중하게. 이 한국사는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잠깐 뒤로 가볼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201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한국사,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한국사에서 1등급과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5등급 필요 없죠. 4등급까지 몇 %가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게 기준이었죠. 저게 기준이었고, 2017학년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한국사를 필수로 봤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인데, 저 보세요. 1등급이 21.77%. 그 3등급까지 하면은, 아까 계산해 보니까,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57.5%예요. 이야, 이거 진짜 무슨 이따위 문제를 냈으니까 그야말로 한국사를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신호를 주었던 게 2017학년도 수능이었어요. 우리 자연계 학생들이 요구하는 4등급까지 합치면은 무려 72.31%의 학생들이 4등급 이상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그럼 되게 쉬웠느냐? 엄청 쉬웠어요. 실제로 되게 쉬웠습니다. 한번 문제 보여드릴게요. 3점짜리 문제 보여드릴게요. 3점짜리는 대체로 어렵죠? 예, 대체로 어려워요. 지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좀 공부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증산량, 수리조합, 저 두 개의 단어, 일제강점기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 2, 3, 4, 5에서 뭐를 찾아야 되냐면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3점짜리가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미증식계획을 저렇게 찾는 문제가 바로 2017학년도 수능 문제였어요. 이런 게 3점짜리예요. 그러니 뭐 또 다른 문제 이것도 3점짜리인데 남쪽은 신라 맞다 맞다. 자, 남쪽은 신라, 북쪽엔 누가 있다는 거냐면 고구려 아니면 발해 아니겠습니까?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발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고 1, 2, 3, 4, 5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발해를 이렇게 찾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쉽게 나와요. 쉽게 나왔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작년이었죠. 작년 2017년 11월에 시행되었던 그 2018학년도 수능을 그렇게 임했던 거예요. 그렇게 임했던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엿댄 거예요. 그게 바로 2018학년도 수능 때예요. 지금 1등급 보세요. 팍 떨어졌죠. 12.84%. 합치면 이래요. 지금 보면은 3등급까지가 35%밖에 안 돼요. 35%밖에 안 되고 4등급까지 하면은 절반이 안 돼요. 과반수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뒤통수를 맞았던 게 이번 한국사 바로 저 등급이에요. 등급이에요. 이과 학생들 중에서 24점을 맞아가지고 바로 수시 최저 등급을 못 맞춘 그런 학생들이 속출했던 바로 수능이 바로 2018학년도 수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18학년도 수학 능력 시험이 문제도 한번 볼까요? 문제 실제로 어려웠어요. 문제 어려웠는데 우선 8번 문제를 보면 3점짜리인데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일단 한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치사라고 해서 어떤 사건 또 아주 중요한 임금이 했던 업적 요 정도만 알아도 사실 2017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게 몇 점을 맞출 수가 있냐면 40점까지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여러분 3등급 이상, 4등급 이상의 비율이 막 70%대까지 막 된 거예요. 그야말로요. 근데 이것도 뭐 이런 뭐 문제예요. 그냥 임진왜란 사건 묻는 문제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어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잘 보면 3.1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1, 2, 3, 4, 5에서 3.1 운동을 이제 찾으면 되는 그냥 사건사 문제죠. 근데 이런 문제도 당연히 있는데 이런 문제가로 좀 떡칠되었던 게 방송 용어가 아니네. 뭐라 그러냐. 떡칠했던 게 재작년 2017학년도 수능이라면 올해 안 그랬던 거예요. 올해는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정치사 문제인데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제도사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정치사 문제지만 학생들이 되게 싫어하는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일면 1, 2, 3, 4, 5는 되게 대체로 다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11번 이후부터 이제 소나기가 그어지는 건데 일면부터 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음에 5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일면 1, 2, 3, 4, 5에 있는 문제인데 역시 제도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13번 문제도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 근대 문제인데 사건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상의 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묻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역시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요.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보여요. 3번 문제.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혔죠. 일면에 1, 2, 3, 4, 5에서 3번 문제예요. 원효 문제가 나왔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렸던 문제죠. 원효도 나와요? 이러면서 틀렸습니다. 저는 물론 가르쳤죠. 예! 자, 그러면 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문화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2018학년도 수능 때 많은 학생들이 이 등급 컷이 되게 낮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육모나 구모에서 별로 빈출 빈도가 낮았던 문화사, 제도사, 경제사 문제가 다수 출연했다는 거죠. 물론 또 어떤 문제도 있냐면 이렇게 현대사 문제 중에서 이렇게 작년이 여러분 또 2017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87년 뭐 6월 민주항쟁 같은 시사성 있는 문제는 뭐 당연히 나올 것 같았지만은 역시 이런 현대사 문제가 나왔던 것이 또 바로 작년 2018학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학년도는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2019학년은 그럼 어떨까요? 당연히 이런 경향이 계속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저는 평가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출제하면 출제할수록 계속 문제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게 기본적인 여러분 지금까지 수십 년간의 수능의 경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사 문제가 그동안 출제위원들이 정말 그 20여일 동안 숙박을 하면서 비밀리에 숙박을 하면서 문제를 열면서
얼마나 많은 자괴감에 시달렸겠어요. 쉬운 문제를 내면서. 그러다가 이제 올해 살판 난 거예요. 딩가. 너들 한번 맛 좀 봐라. 그러면서 이런 경향은 내년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게 될 2018학년 수능, 2019학년도 수능에도 계속될 수 있는 경향이 대단히 다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최상위권 우리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겨울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나 여름 이후에 하겠어, 나 추석 끝나고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집어치우시고 국영수 할 때 틈틈이 좀 머리도 식힐 겸 한국사가 머리 식히는 과목이, 머리 식히는 과목이죠. 한국사를 국영수 하면서 머리 식힐 겸 하는, 그러면서 겨울 때보다 조금씩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등급 컷이나 또는 가산점에서 뒤통수를 맞지 않는 좋은 바로 이런 대처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할 때 단순하게 뭐 이건 이제 3.1운동 이후에 많은 군대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봉오동 전투와 같은 그런 전투가 있었다라고 하는 단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단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봉오동 전투 이후에 3.1운동, 그 다음에 이제 봉오동 전투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김자진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는, 제목만 알아도 돼요. 청산리 대첩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청산리 대첩 이후에 또 이제 간도 참변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간도 참변 이후에 또 이제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1920년대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중요한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만 기왕이면 아는 게 3.1운동 이후에 봉청 참참참 미스야 삼보 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1920년대 무장투쟁, 그리고 뭐 30년대 무장투쟁의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연대별로 파악하는 것이, 이거 말고도 또 말씀드렸듯이 아까 봤듯이 여러분 제도사도 나왔죠. 그래서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여러분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 때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고려시대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 조선시대 때는 어떤 제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동안 좀 등한시했던 문화사 같은 경우인데, 문화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모든 문화사가 나오진 않아요. 모든 문화사가 나오진 않습니다. 신라나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 국가니까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그냥 승려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유학자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시대 유학자 문제이니까는 문화사를 보긴 보되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은 사실은 대단히 약삭 빠르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한국사에서 여러분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혼자서 한국사를 공부하면 사실 안 돼요. 한국사를 혼자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우둔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국사라고 하는 방대한 과목을 물론 혼자 공부하는 게 공부지만 방대한 과목을 혼자 공부하게 되면 어디까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빼야 되는 건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수학도 아니고 국어도 아니고 과탐도 아니고 사탐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50점 만점을 기해야 되니까 그야말로 날개 있는 것까지도 샅샅이 해야 되지만은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여러분이 목표를 몇 점으로 잡느냐면 그냥 40점 이상을 목표로 잡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날개까지 여러분 샅샅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문제에 나올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역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선생님, 강사한테, 전문가한테 의지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성마임에게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잠깐 다음이 요건가?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한국사에서 뭐 초대박까지는 아니라도 중박 정도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질 대성마임의 강사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대박! 예! 대박!